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저번 시간에는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서 암살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삶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박정희가 죽고 나고 이제 사람들은 새로 왜? 끊어 다시. 네. 앉아봐. 됐어? 네. 우리 이제 오늘부터는 박정희가 죽고 나서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서 사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설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당시에 요 민주주의가 들어서게 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이후의 상황을 서울의 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최근에 영화 하나 개봉됐었지, 서울의 봄.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봄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됐었던 79년 10월 26일부터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제 5.18 민주화운동 그 전까지 이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서울의 봄의 시작은 10월 26일 날 김재규가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었던 박정희를 사살함으로써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재규가 사살되게 되니 김재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살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살이 된 거잖아. 그래서 즉시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 이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게 되고 당시 유신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죽으면 그 직무를 누가 대신하냐? 국무총리가 대신한다 라는 요 조항에 따라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당시 국무총리였었던 최규화가 대통령직을 겸임하게 됩니다. 이제 대행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최규화는 이게 조금 기록이나 이런 거 살펴보면은 그렇게 큰 욕심이 있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의 뜻 자체가 그냥 지금 상황 안정적으로 다음 대통령한테 물려줘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도 이제는 드디어 길고 길었었던 18년에 군부 독재 체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한테도 민주주의가 올 수 있다는 이런 희망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제 민주공화당, 이제 박정희가 있었던 민주공화당 김종필이라든가 아니면 신민당의 김영삼이라든가 김대중 또한 민주화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유신헌법 체제 자체를 바꿀 생각을 했었어.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도 민주화를 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한 방에 빡살내버린 새끼가 등장합니다. 이 새끼는 사람이 등장을 해버려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흔히들 들어봤던 전두환입니다. 그래서 당시 79년 12월 12일 날 12.12 사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12.12 사태를 일으켰었던 주력 인물은 전두환을 필두로 해서 그 옆에 그의 친구였었던 노태우가 이 12.12 사태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 12.12 사태는 당시에 전두환과 노태우를 필두로 했었던 6.4 11기를 중심으로 했었어. 이 6.4 11기가 조금 되게 끈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10기까지는 이제 6.4 체제 자체가 2년제였는데 11기부터 4년제를 뽑았던 거야. 그러니까 좀 자신들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자부심 이런 게 좀 뿜뿜했었던 거지. 예, 이런 걸 필두로 했었고 당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박정희의 그 6.4 동기들과 그리고 그 외적인 걸로 또 한 번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군부 독재를 통해서 집권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가 육군 11기 전두환과 노태우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 자, 그 정도로 이걸 주목했었고 얘네들이 이렇게 한 번 더 일으킨 군사 쿠데타 반란입니다. 그럼 이 군사 쿠데타는 당시에 군인들의 필두를 일으켰지. 근데 그 군인들 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만의 사조직을 만들고 그 사조직을 장악했었던 전두환을 필두로 해서 나왔던 하나회 소속을 필두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회. 그래서 이 하나회는 대표적 군사조직이었었고 주로 대부분의 인사들이 경상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었던 전두환과 노태우는요, 당시에 이제 박정희가 죽고 나서 계엄 사령관으로 정승화라는 사람이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장에 전두환이 임명된 상황이었어. 그럼 어떻게 보면 정승화 총장 자체가 이제 전두환보다 높은 시기였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서 전두환이 자꾸 하나의 소속으로 군부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 이 정승화 총장이 전두환을 견제를 하기 시작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견제되니까 전두환 자체도 자신이 군부 독재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승화 총장이었던 거지. 그래서 정승화 총장을 납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12.12 사태가 본격적으로 반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 이런 대통령의 허락 재가를 받기 위해서 대통령실로 찾아가게 됩니다. 최규하를 만나요. 그러니까 최규하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와라. 그럼 자기를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미루다가 새벽 5시가 돼서야만 이제 이거를 받아줬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5시 20분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전두환이 일으켰었던 12.12 사태는 10시간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전두환이 이때도 미국도 주시를 했었어. 왜냐면 미국과 조약 내용 중에서 전방부들 함부로 빼면 안 된다는 조약이 있었거든.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서울에 본 영화를 알다시피 이 노태우가 어떻게 해서 자신이 이끌고 있었던 부대 전방부대를 서울로 진격하게 시켰잖아. 그럼 미국과의 조약이 어긋났던 행동이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미국도 이걸 통해서 예의주시를 했던 거지. 그럼 이 미국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18년간의 긴 군부 독재 체제가 끝나는가 싶었더니만 한 번 더 군부 독재 체제가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규모 시위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이 대규모 시위를 전개를 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런 비상계엄령 자체를 해체해라. 그러니까 계엄령 해체. 그리고 신군부는 퇴진하라. 전두환이 이끌고 있었던 이런 신군부 퇴진하고 또한 헌법 또한 개정해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헌법 개정 자체는 이 박정희가 죽고 나서 유신헌법 체제가 말도 안 되는 독재 체제였잖아. 계속해서 영림이 가능했었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간선제였었고 자신이 원하는 국회의원 3분의 1이었고 긴급조치권도 있었잖아. 그런 긴급조치권 박정희가 그 부만 때문에 있는 긴급조치 구호를 내세웠지. 그리고 그 긴급조치 구호도 죽으면서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바로 해체를 시켜버려. 그런 식으로 헌법 개정의 움직임을 보였지만은 이러한 전두환 체제가 이 헌법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으니까 요 헌법 개정하라 라고 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중들의 반응 속에서 전두환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얘들아 김재규는 이제 5월 24일날 죽어요. 얘는 24일날 죽는데 원래 김재규의 직책이 뭐였어? 중앙정보부였잖아. 정보부 부장이었잖아. 자, 그럼 여기 자리는 지금 공석이 되어 있었어. 그래서 이 공석인 이 중앙정보부 자리를 전두환이 갖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1980년 4월달로 오게 되면서 전두환 이러한 대규모 시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늘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늘리는데 당시에 방금 얘기했었던 중앙정보부 자리가 공석이었어. 근데 자기가 여기 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이 중앙정보부 자리는 겸직이 안 돼. 근데 지금 전두환 지금 직책이 뭐냐면 합동수사본부장이잖아. 합동수사부장이란 말이야. 그렇지? 네. 그럼 얘는 겸직이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얘는 이 중앙정보부 자리가 군의 비리금에 대해서 출처를 알고 있고 그 비리금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세력을 늘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중앙정보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겸직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당시에 설이라고 있어. 그 밑에 살짝 그 모시는 계급 하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설이 직책으로 맡게 돼. 알겠지? 요거는 선생님들이 알려주면은 같이 외우고요. 안 알려주면은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중앙정보부 직책에 전두환이 올라오게 되니까 이걸 보고 나서 사람들은 미쳤구나 하면서 시민과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더 거세지게 됩니다.
특히 요 학생들의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거세졌었어. 우리 박정희 정부 시기 때도 이 학생들이 계속해서 시위가 일어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정희는 학생들이 결집되지 못하도록 학생회라는 조직을 못 만들게 했었어. 지금 어느 대학을 가도 학생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 학생회 조직을 못 만들게 했었는데 박정희가 죽고 나서 10월 26일부터 전국 학교, 대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휴교령이 그 다음해인 80년 3월에 해체가 되게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학생들, 대학생들은 휴교령이 해체되자마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봄날의 기운을 받으면서 바로 학생회를 조직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걸 조직을 하고 뭐 당시에 학도 모국단이라고 해가지고 박정희가 하도 얘네들 말 안 들으니까 이 신입생들을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군대를 보내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대 보내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사상교육까지 시키니까 이것 자체도 없애버려.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유신체제 중에서 이 유신체제에 대해서의 권력을 얻고 싶어가지고 박정희한테 앞장섰던, 박정희 권력 노름에 앞장섰던 이러한 교수들을 퇴진하라는 이제 어용 교수 퇴진 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용이라는 건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앞장의 역할을 했었던 이러한 교수들을 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학생들의 시위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도는 안 되겠는 거야. 너무 이게 퍼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요구했던 것 중 하나가 계엄령 해체야. 그러니까 전국 서울대학교를 필두로 해서 시작을 해서 진짜 계속해서 서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전국적인 대학으로 확대가 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는 전두환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1980년 5월 17일 날 이게 당시에 이제 사람들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주요 인사들 다 모아가지고 10분 만에 결정합니다. 비상계엄령 확대하자. 그래서 이 비상계엄령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야, 그럼 이거 비상계엄령이 확대가 됐다는 거는 이제 전두환이 사람들을 조금 더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야. 그래서 당시에 이 학생들과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굴까? 김대중이었어. 그래서 이 김대중을 필두로 한 이 사람들, 김대중과 그리고 학생회에 있는 학생회장을 구속시켜버립니다. 이 사람들을 구속시켜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집회나 시위가 중단이 되게 됐었다. 그럼 이 학생회장을 구속하면서 학생들의 시위도 못하게 막아버리는데 이때 막았을 때도 문제가 돼. 보통 우리 시위 진압한다고 군대가 나서잖아. 경찰들이 나서서 치안을 담당할 목적으로 경찰들이 나서는데 오히려 이 전두환은 공수부대를 선택을 해서 이거를 진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전국에 있었던 이런 서울대나 아니면 이런 주요 대학들이 이러한 공수부대들이 난입하게 되고 계엄령이 확대되면서 모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잘 모였던 학교가 하나 있었어. 그게 어디냐면 바로 전남대였어. 지금 광주에 있는. 그래서 전남대를 시작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5.18 광주 민주운동이 이래서 시작이 됐던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요게 끝나면 이제 5.18 민주운동을 볼게요. 5.18 민주운동. 요거는 진짜 시험 문제 잘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요거 흐름 하나하나 잘 봐야 돼. 제1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3.1 운동 되게 어렵게 나와서 중간중에 딱 넣는 거 완전 그냥 문장 단위로 해서 쭉 나왔던 거 있었지? 그거 거의 그냥 정답량 엄청 안 나왔단 말이야?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5.18 민주운동도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 봐야 돼. 아시겠죠? 예. 그러면 자, 내가 편의상 이때 당시 5.18 민주운동에 있었던 시민군은 파란색으로 적을 거야. 알겠지? 그리고 전두환 정권 했던 내용은 빨간색으로 적을 거야. 알겠지? 예. 자, 보면은 자 5월 18일이 됐습니다. 이게 그럼 왜 전남대는 뭐였냐라고 하면은 이 5.18이 있기 전에 3일 전인가 3일 전, 3, 4일 전부터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전남대 정문에 모이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계엄령이 정확히 말하면 계엄령이 철회가 안 되면은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이 전남대 학생들이 그걸 떠오르고 전남대로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우리 이거 약속했는데 하면서 전남대에 모이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전남대 정문에서부터 요 시위가 번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게 됐어. 그러니까 이 전관 이 전관이 욕할 뻔했네. 이 전두환이 이거 진압하겠다고 공수부대를 파견을 해버렸던 거야. 야, 공수부대라고 하면은 거의 특전사 계급이란 말이야. 이러한 공수부대를 파견을 시켜버렸던 거지. 당연히 그러면은 야, 이 말이 안 돼. 이거 공수부대 파견했을 때 당시에 광주에 있었던 경찰 쪽 사람들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때 보통 시위 진압 같은 경찰이 한다고 했잖아. 경찰도 모르는 사이에 얘네가 진짜 파견해갖고 들어와 버린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됐어? 사람들은 당황하겠지. 공수부대라고 하면 진짜 막 무술 쓰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찰들이 와갖고 방패 갖다 사람 머리 찍고 그러지 않아. 근데 얘네 오게 와갖고 시위 진압하겠다고 사람들 방패 머리 찍고 몽둥이 갖다 머리 치고 그랬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두들겨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강경 진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강경 진압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됐던 거야. 그래서 강경 진압 항의 시위가 벌어지게 되고 이 시위가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이제 이 공수부대가 전남대까지 확 들어와 버리게 됐던 거야. 그래서 전남대 학생들이 와, 여기 하면 안 되겠다, 여기 더 있다 큰일 나겠다 해서 당시에 광주에 있었던 금남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금남로로. 그래서 5월 20일 날 금남로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금남로에서 시위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너희 혹시 택시 운전사 봤니? 송강호 주연에? 네. 거기 보면은 아마 중간쯤에 택시 운전사들 나오면서 이제 큰 대형 버스도 있는 거 볼 거야. 맞지? 네. 이게 왜 그랬냐면 이 금남로에 모여가지고 택시 기사들이랑 이제 버스 기사들이 모여 경적을 울리면서 같이 항의를 했던 거야. 그러면서 그 항의 때문에 공수부대들이 더욱더 밀고 들어왔던 거지. 그래서 그 배경이 그래서 나왔던 거야. 이해됐어? 예.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차량 시위까지 전개가 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5월 21일부터는 공수부대가 발포하기 시작했던 거야. 기존에는 그냥 두들겨 팼다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한테 군인이 총을 발포했던 거야. 말이 되냐? 그래서 이 공수부대가 집단적으로 발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이거에 있어서 그냥 당해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시민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항의를 하고 이 사람들도 무장을 하게 돼. 그래서 당시 공수부대가 갖고 있었던 무기들을 빼앗으면서 이 사람들도 무장을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시민군이 무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 전두환은 이 광주의 외곽 자체를 봉쇄해버려. 못 나가게. 그래서 광주 외곽을 봉쇄한 거야. 알겠지? 네. 요 외곽을 봉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시민군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발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무장한 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진짜 쏴 죽일 생각이었으면은 처음부터 무장했겠지. 하지만 지금 무장 안 했잖아, 처음부터. 그래서 5월 22일 날 시민군이 우리가 계엄군과 한번 대화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 공수부대 얘네는 계엄군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계엄군과 이제 이야기해보겠다고 수습대책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보겠다 하면서 잘 수습해볼게요 하면서 수습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계엄군이 말 들을까? 촌도 안 들어. 그래서 진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듣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전남도청으로 갑니다. 전남도청 앞에서 이제 도청에서 시위가 전개가 되게 되고요. 이 시위를 어떻게 할까? 당시 계엄군들이 5월 25일 날 이거를 진압 시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진압 시위 하게 되니까 이 진압했던 것들 자체가 빠져나가면 안 되지, 밖으로. 그래서 계엄군 자체가 요거를 광주를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광주를 이제는 못 나가게 완전 봉쇄를 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틀 뒤였었던 5월 27일 날 계엄군의 이런 활동을 해서 진압작전, 광주에 대한 진압작전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 전기가 됐었다. 그래서 전두환은 쓰리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 전남도청에서 이 사람들이 모였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무장헬기가 동원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전두환은 절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모르죠. 당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와요.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당시에 전북대학교에서 재학 중이었던 이세룡 열사가 첫 번째 희생자로 이제 하게 되면서 지금 국립묘지 현충원에 안착이 되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5.18 민주화 운동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진상조사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이러한 활동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를 살펴보면요, 이 소식이 들어지면서 이 다른 나라의 민주화에도 영향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민주화에도 영향을 줘요. 대표적으로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은 타이완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민주화의 영향으로 반미운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왜 이게 반미라고 생각했냐면, 봐봐, 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이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같이 했었던 정치인들이라든가 믿는 구석 하나가 있었어. 그게 바로 미국이었어. 잘 생각해보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에서 불안에 떨었던 이유 중 하나가 당시 미국 대통령 카터 때문이었어. 카터는 인권 대통령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카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지금 너가 하는 이건 군부 독재 자체고 인권 탄압 행동이다 하면서 박정희 되게 많이 비판을 했었어. 근데 이러한 비판 중 하나가 바로 군부 독재 중 하나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군부 독재 형태가 또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했는데 미국은 이러한 것 자체가 여기서 한번 확 바뀌면은 체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 라고 해서 오히려 이걸 방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박정희가 아니라 전두환이 이런 것들을, 이런 행동 자체를 미국이 승인해줬을 거다라고 시민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반미운동이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5.18 민주화 운동은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되게 됩니다.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러한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박정희는 이제 자신의 군부 독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와중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게 되죠. 자, 전두환은요, 그래도 얘가 눈치는 봤던 것 같아. 눈치는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군사 정권이 나오던 와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대통령을 뽑아야 돼. 맞지? 네. 그래서 군사 정권이 첫 번째로 군사 정권이 연장되게 되면서 전두환은 자신의 입지를 좀 더 확장시키고 싶었던 거야. 일단은 당시에 이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 국가 보위 입법 회의를 통해서 전두환이 일단은 이제 최규하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아서 대통령이 됐어. 그런 와중에 이제 자신의 국가보안위원회라고 해서 국가를 좀 더 안전하게 해야 된다 해서 설치했던 게 국보위, 줄여서 국보위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치안을 조금 강화시켜야겠다 해서 나왔던 게 바로 삼천교육대를 만들게 됩니다. 삼천교육대를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었던 삼천교육대는 사실상 치안 유지를 목적이라고 하지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거였고, 그리고 자신과 반대됐었던 정치인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쓰여졌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러한 삼천교육대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깡패를 데려가긴 했었어.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안 들지 않는 사람들도 삼천교육대
데려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권 탄압의 행동이었던 거지. 왜냐면 물론 불량배들을 데려갔던 건 잘한 행동일 수 있어. 하지만 우리 감옥 갈 때 어떻게 가? 일단 너 무조건 살인했네? 자 재판 없이 너 징역 20년이래? 아니요. 아니지. 재판하고 그 재판 또 기다렸다가 이제 구형하고 하잖아. 그러면서 감옥 가지. 그게 이제 민주주의 절차고 법에 의한 절차잖아. 맞지? 근데 그냥 내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데려가 버리면 이거 법원은 무조건 질서야. 근데 요걸 해야겠다는 거지. 그래서 요 삼천교육대학 인권 탄압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러면서 얘네가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정치인들도 탄압하게 되고 언론 자체도 탄압하게 돼. 탄압하고 통제를 하게 되는데 요런 언론 탄압과 통제에서 살아남고 싶었던 언론들 KBS나 MBC나 하는 요런 언론들 있지? 이때 언론들은 보도지침이라고 해.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전두환 각하께서 하라는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을 낼 거예요 하면서 이러한 보도 지침을 내리게 됐던 거지.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겠다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참 군부독재 시즌 2예요. 그죠? 그래서 1980년대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때 당시에는 간선제였어. 근데 사람들이 하도 항의를 했던 거야. 항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자기가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반발이 하도 심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걸 잠재용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는 유신헌법 내용 개정할게요. 어떻게 개정할 거냐면요. 기존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만들어 놓은 게 중임 제한 해제였잖아요. 저는 깔끔하게 7년만 해먹고 하겠습니다. 해서 7년 단임제로 만듭니다. 단임제에서 이제 단임제 중에서도 간선제를 채택을 하게 됐었다. 그래서 요런 헌법을 바탕으로 1981년 때 다시 한 번 더 재선거를 거쳐서 전두환이 재당선이 됐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 유아정책부터는 잠깐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게요. 유아정책부터 민주화 탄압까지는 다루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전두환도 그래도 눈치는 있나벼. 그래서 이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얘네가 실시했던 게 유화정책이었어요. 이 유화정책으로 인해서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의 자율화를 좀 해줍니다. 그래서 당시 야간 통행에 대해서 제한이 있었어. 근데 요거를 야간 통행 제한을 폐지시켜 주고요. 그리고 두발이라던가 아니면 복장 이런 미니스커트 같은 것들 치마 길이들 단속 자율화 해주게 되고 그리고 해외여행도 자율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를 맛보게 됐고 기존에 제한됐던 것들 자유하게 됐고 그리고 사람들의 오락을 좀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오락 중 하나가 스포츠겠지. 1982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스포츠인 프로야구가 요때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프로야구가 출범하게 돼. 요때 이 프로야구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었던 스포츠가 고교야구였대. 고교야구. 지금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고교야구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좀 대학교의 네임드도 중요했는데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고등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대. 그때 당시에는. 그래갖고 자기 막 경기보다 아니면 희문보다 이런 식으로 자부심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러한 유화정책을 실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유화정책을 왜 실시했냐면 자신들의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그걸 보고 있었던 국민들이 요걸 좀 신경을 덜 써주길 바랬던 거야. 이런 자신들의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좀 여가나 아니면 오락시설을 함으로써 한눈을 팔기를 원했던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극장 사업도
확대되게 되고요. 그리고 스포츠 산업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고 오락을 줬으니까 좋잖아.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얘네가 이렇게 해줄 만큼 얼마나 뜯어먹을 생각이었을까. 그치? 그래서 얘네가 그런 걸 뜯어먹으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제 바로 민주화 탄압운동입니다. 이러한 민주화를 얘네들은 탄압을 원했던 거야. 근데 우리 5.18도 그렇고 이런 서울의 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주도했었던 주도 계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주도했었던 주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학생이었어. 5.18 민주화운동 전남대 정문에서 모였을 때 학생들이 시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자기만 믿어달라고. 이러한 식으로 박정희 정부 시대 때부터 학생들이 이러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게 되니까 이제 전두환 입장에서도 얘네를 탄압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당시에 대학생이 가서 대학교 내에서도 대학생 감시관을 각 교실마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둔시켰던 거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이상한 말 했다라고 하면은 잡아가고 패고 이런 식으로 이러한 대학생 감시관을 만들었었다. 그리고 이제 녹차 사업이라는 걸 실시를 하게 됩니다. 녹차 사업 맞지? 녹화 사업이네. 녹차랜다. 이 녹화 사업이 뭐냐면 우리 이 전두환이 권력에 올라가게 됐었고 이 학생 시위가 이제 개학이 하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도 얘네들 사상 뜯어 고쳐야 된다면서 군대로 데려갔다 했었지. 얘가 마찬가지야. 이거 사상 개조시켜야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녹화 사업 실시하겠다 하면서 얘네 사상 이제 바꿔줘야 되고 군대로 데려가야 된다라고 했던 거야. 사실상 고문이야. 가갖고 패고 보내고. 너 이거 잘못했어 안 했었죠? 뭘 내가 잘못하나? 내가 민주화로서 할 수 있는 말은 패고. 그런 식으로 이 학생들의 사상을 통제했던 거지. 탄압하고.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제 탄압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항운동 자체가 나오게 되고 그 저항운동을 발단으로 해서 7년 뒤에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6월 민주항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박정희 정부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이때 경제 개발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고 그 경제 개발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